딸이 보내준 용돈이 왜 내 소득으로 계산되나요? 75세 어르신께서 기초연금을 신청하셨지만 2달 만에 탈락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이유는 자녀가 매달 자동이체로 보내준 생활비가 소득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돈은 자녀가 몇 년 동안 아껴서 모아준 것이었고 어르신께서는 혹시 아플까봐 손도 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연금공단은 그 돈을 어르신의 소득으로 계산했고 결국 월 34만 원의 기초연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6년 동안 어르신들의 손을 잡고 연금 상담을 해왔습니다. 이런 일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기초연금을 받으실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계시죠? 그런데 막상 신청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탈락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 제도에서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기초연금의 현실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매달 34만 원을 놓치는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36년간 상담해온 알짜배기 노하우를 무료로 다 공개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매달 34만 원을 지키는 방법 시작해볼까요? 먼저 기초연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기초연금은 어르신들께 매달 최대 30만 원, 부부는 48만 원을 드리는 제도인데요. 소득이 적은 어르신 70%에게만 줘요. 그런데 문제는 이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예요. 기초연금의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기본 공제액인 112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한 후 기타 소득을 더한 금액입니다. 기타 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소득, 무료 임차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에서 기본 재산액과 2천만 원을 각각 공제한 후 부채를 차감하고 여기에 연 4%의 소득 환산율을 적용하여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지역별로 기본 재산액은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으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의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월 228만 원, 부부 가구는 월 364만 8천 원입니다. 따라서 소득 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복잡함으로 인해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알고 준비하신다면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자녀로부터 받은 용돈이나 통장에 보유한 예금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연금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초연금의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에 따른 결과로 실제 생활 형편과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 2천만 원의 예금이 있을 경우 연 4%의 소득 환산율을 적용하여 연간 80만 원의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실제로 해당 자금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소득으로 평가되어 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용돈도 정기성 수입으로 간주되어 소득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연금 신청 시 예상치 못한 탈락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이 포함되며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보유한 재산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계산됩니다. 이러한 제도적 특성으로 인해 실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도 서류상 소득이 높게 평가되어 연금 수급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신청 전에는 자신의 소득과 재산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단순히 생활이 어려운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서류상으로도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금 신청 전에는 자신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실제 생활 형편이 아니라 서류상에 나타나는 소득과 재산입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생활이 어려워도 서류상으로는 소득이 높게 평가되어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용돈이나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자산은 소득으로 간주되어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신청 전에 자신의 소득과 재산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정기적으로 재평가되므로 현재는 수급 자격이 없더라도 향후 자산이나 소득이 변동되면 다시 신청하여 자격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월 228만 원, 부부 가구는 월 364만 8천 원 이하의 소득 인정액을 가진 경우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실제 생활 형편뿐만 아니라 서류상 기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통장에 있는 자산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연금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 잔액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 2천만 원이 있다면 연 4%의 소득 환산율을 적용하여 연간 80만 원의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월 6만 6천 원 정도로 계산되어 소득 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계산 방식은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비과세 장기예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일부 금융상품은 자산에서 제외되므로 연금공단이 인정하는 상품에 가입하여 자산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천만 원 이하의 장기예금은 자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보험사에 문의하여 해당 상품에 대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방법은 주택 수리비로 자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주택 가격의 20%까지 수리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공사 계약서, 견적서, 영수증, 공사 전후 사진 등의 증빙 서류를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에게 증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증여 시에는 증여세 등의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들을 활용하여 서류상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식이나 손주에게 일부 재산을 증여하는 방법도 신중하게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연간 5천만 원까지는 자녀나 손주에게 증여세 없이 재산을 이전할 수 있지만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증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후에 다시 돌려받는 형태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통장 거래 내역을 최대 5년까지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반환 정황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그동안 받은 연금을 전부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78세 남성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들에게 3천만 원을 증여했고 아들은 병원비와 생활비를 꾸준히 도와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단순한 자금 이전이 아닌 가족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생활 지원 구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준비는 결코 편법이 아니라 법령과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허위 서류나 위조된 증빙은 엄격히 금지되며 오히려 향후 연금 수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면 적어도 3개월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자산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빙을 준비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신청 3개월 전에는 본인의 금융 자산 전체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금, 적금, 보험, 주식, 채권 등 모든 금융상품을 꼼꼼히 정리해야 하며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면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2개월 전에는 자산을 실질적으로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필요하다면 3천만 원 이하의 비과세 장기, 예금에 가입하거나 주택 수리를 진행하거나 증여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모든 과정이 명확하게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하며 특히 주택 수리의 경우 공사 전 사진, 견적서, 계약서,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 1개월 전에는 모든 증빙 서류를 준비하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금융거래 내역 6개월치, 장기 예금 가입 증서, 수리 관련 증빙 자료 등을 빠짐없이 챙겨야 하며 혹시 누락된 항목은 없는지 주민센터나 공단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자격 요건만 맞춘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급 조건은 정해진 기준을 중심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실제 생활 형편보다 서류상의 모습이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자산을 정리하고 신청 시기를 조율하며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자녀나 손주에게 증여를 하셨다면 반드시 증여계약서와 통장 이체 내역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구두 설명보다 서류 증빙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서류를 갖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무리 돈이 없다고 말해도 통장에 자산이 보이면 그것이 판단 기준이 되고, 아무리 집을 고쳤다고 말해도 공사 관련 서류가 없다면 공단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꼼꼼한 준비가 바로 기초연금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또 하나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은 차량입니다.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특히 귀 기울여야 합니다. 연금공단에서는 차량도 자산으로 간주합니다. 배기량이 낮은 1000cc 이하의 경차는 대체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이상은 연금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 만난 76세 남성은 아들이 부모님께 편하게 다니시라고 2000cc 중형 세단을 선물한 적이 있었습니다. 차량은 아버지 명의였고 실사용자도 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을 신청하면서 차량 보유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고 단순히 깜빡하신 것이었습니다. 연금공단에서는 국토교통부 차량 등록 정보를 통해 모든 차량 보유 내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은 바로 확인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5년간 수급했던 연금 총액 약 1,800만 원을 전액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실수가 얼마나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차량은 생활에 꼭 필요할 수 있지만 연금 수급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신고하고 적절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차량이 있는 상태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차량 가액, 배기량, 사용 목적 등을 정확히 파악해 두셔야 하며 필요한 경우 차량 처분이나 공동명의 이전 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 목적이나 장애 등록 등으로 차량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기준에 따라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사전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신청한다고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내 상황을 서류로 증명하고 기준을 이해한 상태에서 철저히 준비할 때 비로소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나 누락이 수년간 받은 연금을 모두 반환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때는 반드시 정직하게 모든 자산과 정보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숨길 것이 있다면 기초연금 신청 전에 미리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은 자녀 명의로 미리 이전하거나 처분하여 자산 목록에서 제외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 역시 신청 시점 기준 최소 3개월 전에 완료되어야 추적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한 경우인 부부 신청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부가 함께 사시는 경우 기초연금은 각자 신청하게 되지만 소득과 자산은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통장에 3천만 원, 아내의 통장에 2천만 원이 있다면 공단에서는 이를 총 5천만 원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의 경우 자산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최근 70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 신청을 준비하며 제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남편의 통장에는 4천만 원, 아내의 통장에는 3천만 원이 있었고 두 분 모두 연금을 받고 싶어 하셨습니다. 저는 두 분께 3천만 원씩은 비과세 포괄, 장기예금에 분리 예치하고 남는 금액은 집 수리비로 활용해 증빙을 남기시라고 안내해드렸습니다. 실제로 두 분은 조언대로 진행하셨고 신청 3개월 뒤부터 기초연금을 수급하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받게 된 연금은 매월 48만 원으로 1년이면 무려 576만 원입니다. 아내분께서는 손주들 용돈도 챙겨주고 가끔 외식도 할 수 있게 됐다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저는 이런 순간에야말로 이 일을 해온 보람을 느낍니다. 기초연금은 국가가 어르신들의 평생 노동에 대해 드리는 정당한 혜택입니다. 제도를 정확히 알고 준비한다면 누구나 당당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조그만 밭에서 농사를 짓거나 소규모 가게를 운영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가끔씩 일용직으로 일하고 계신가요? 그런 경우 나는 소득이 있으니까 기초연금은 해당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농업소득이 500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소득이나 소규모 상가 운영소득 역시 정기적이지 않거나 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연금 수급 기준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소득 금액이 아니라 공단에서 소득으로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 미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고민이 많으시죠? 실제로 몇 해 전 상담했던 74세 어르신은 작은 밭에서 채소와 곡물을 재배하며 연간 약 3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농사를 짓고 있으니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오랫동안 망설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충분히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드렸고 어르신은 용기 내어 소득을 정직하게 신고하고 기초연금을 신청하셨습니다. 그 결과 매달 27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 돈으로 비료도 사고 손주 용돈도 챙겨줄 수 있어 삶의 여유가 생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이 조금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생활 여건과 서류상의 자산 및 소득이 어떻게 반영되느냐입니다. 이번에는 자가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어르신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집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포기하셨던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은 대부분 자산에서 일부만 반영됩니다. 특히 실거주 주택이라면 평가 금액의 70%만 자산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 1억 원짜리 주택의 경우 자산으로는 7천만 원만 인정되는 방식입니다. 지방이나 농어촌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은 더 유리한 평가를 받습니다. 실제로 시골에서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76세 어르신은 공시가격이 5천만 원인 집에서 살고 계셨고 연금공단에서는 이 중 70%인 3,500만 원만 자산으로 간주했습니다. 통장에 남아있던 1천만 원은 기초연금 비과세 장기예금으로 옮기셨고 그 결과 기초연금을 전액 수령하게 되셨습니다. 집이 있다고 무조건 불리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준비하고 계산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정직한 정보 제출과 사전 준비만 잘해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자산과 소득이 걱정되어 신청을 망설이고 계셨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점검하고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작은 차이가 매달 수십만 원, 그리고 1년이면 수백만 원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거주하고 계신 집이라면 자산 평가가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서 월세를 받고 계신다면 상황은 조금 복잡해집니다. 임대 수입은 소득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대 수입이 크지 않다면 기초연금을 일부라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의 일부 공간을 월 30만 원에 세놓고 계신다면 연간 36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정도 수입은 기준 이하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어 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지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서류 준비를 꼼꼼하게 하지 않고 단지 나는 돈이 없으니 당연히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무작정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75세 여성 어르신이 아무런 준비 없이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셨습니다.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셨고 국민연금공단은 어르신의 전 금융자산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오래된 통장이 여러 발견되었고 잔액을 모두 합치니 약 4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그 통장들은 평소 잊고 지내셨던 것들이었습니다. 결국 해당 어르신은 자산 기준 초과로 인해 기초연금 탈락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사전에 금융자산을 점검하고 일부 정리했더라면 충분히 수급 가능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어르신께서는 뒤늦게 내가 그 통장들 기억만 했더라도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라며 아쉬움을 토로하셨습니다. 이 사례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시기 전에 반드시 자신의 모든 금융자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또 한 가지 자주 발생하는 사례는 자녀가 매달 고정적으로 용돈을 송금해드리는 경우입니다. 물론 자녀의 효심에서 비롯된 행동이지만 기초연금 심사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매달 같은 날짜에 동일한 금액이 정기적으로 입금되면 공단은 이를 정기성 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정기성 소득은 수급 자격이나 수급 금액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78세 여성 어르신은 아들이 매달 15일에 20만 원씩 자동이체로 용돈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입금 내역이 기초연금 심사 과정에서 정기적인 소득으로 간주되어 연금 금액이 일부 삭감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자녀가 용돈을 드리려면 매달 일정하지 않은 금액으로 간헐적으로 입금하거나 가능한 경우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는 필요할 때 수시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 연금 심사에서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공단에서는 이 자동이체 용돈을 정기소득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어르신은 기초연금 수급액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효도 마음이 오히려 불이익으로 돌아온 셈이었죠. 어르신께서는 우리 아이가 잘해보겠다고 보낸 돈인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라며 씁쓸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기초연금 신청 전에 자녀와 상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신청하려고 하는데 매달 정기적으로 통장에 돈 넣지 말고 필요할 때 직접 주면 좋겠어라고 편안하게 말씀해 주세요. 가능하다면 현금으로 전달하거나 불규칙한 간격으로 이체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실수 사례,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장에 큰 금액이 일시적으로 입금되었다가 출금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을 팔고 다시 사거나 보험금을 받은 후 병원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때 연금공단에서는 입금된 금액만 확인하고 이를 자산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76세 어르신 한 분은 오래된 단독주택을 팔아 7천만 원을 통장에 입금받았고 곧바로 요양원에 5천만 원을 예치금으로 납부하셨습니다. 문제는 연금 신청 시점에 이를 증명할 서류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연금공단에서는 통장에 있었던 7천만 원만을 기준으로 자산을 평가해 탈락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르신은 그 돈은 이미 다 썼다니까요 라고 하셨지만 관련 증빙이 없으면 공단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큰 금액의 입출금이 있었다면 반드시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집을 팔았다면 부동산 매매 계약서와 잔금 입금 내역, 요양원 예치금을 납부했다면 요양원 계약서와 영수증, 병원비로 지출했다면 병원비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류 한 장이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주는 강력한 방패가 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제는 보다 희망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초연금을 성공적으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실제 사례를 공유하겠습니다. 79세 여성 어르신은 오랫동안 식당을 운영하시다가 건강 문제로 폐업을 하셨습니다. 통장에 모아둔 돈은 약 4천만 원이었습니다. 어르신은 기초연금 신청 6개월 전부터 계획적으로 준비를 시작하셨습니다. 3천만 원은 공단이 자산으로 보지 않는 비포함 장기예금에 넣으셨고 나머지 1천만 원 중 절반은 집 화장실 보수에 사용하셨습니다. 나머지는 생활비로 활용하셨습니다. 또한 가게를 폐업했다는 증빙 서류도 철저히 준비하셨습니다. 폐업 신고서와 세금 완납 증명서, 공실 사진까지 함께 제출하셨습니다. 이런 철저한 준비 덕분에 어르신은 문제없이 기초연금을 전액 수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준비하길 참 잘했어요. 지금은 매달 받는 연금으로 병원비도 걱정 없고 손주들 간식도 사줄 수 있어요 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전액 수급하게 되었고 매달 30만 원씩 나오는 금액 덕분에 병원비 부담도 줄고 손주에게 용돈도 줄 수 있어 정말 든든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밝게 웃는 얼굴을 보니 상담을 진행했던 저도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또 다른 어르신은 평생 농사를 지으시다가 최근에는 소규모 텃밭만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통장에는 2천만 원 정도 있었고 사용한 지 10년이 넘은 경운기 한 대를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연간 농업 수입은 약 400만 원 수준으로 확인되었고 해당 경운기는 감가상각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어르신은 기초연금 신청 전에 자산 정리를 차근차근 진행하셨습니다. 통장 잔액 중 일부는 공단에서 자산으로 보지 않는 장기예금 상품에 넣으셨고 나머지는 농기구를 새로 구입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구매 영수증도 꼼꼼히 보관해 두셨고 농업 수입도 정확하게 신고하셨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준비 덕분에 어르신은 매달 25만 원의 기초연금을 수급하게 되셨습니다. 전액은 아니지만 비료를 사고 손주들의 학용품을 사주는 데는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공적으로 기초연금을 수급하신 어르신들의 공통점은 모두 미리 준비했다는 점입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연령만 도달했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산과 소득을 철저히 점검하고 계획적으로 준비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준비는 최소 3개월 가능하다면 6개월 전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팁은 건강할 때 미리 신청하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병원비 지출이 커진 후에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최근 통장 출금 내역으로 인해 자산평가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공단은 신청자의 통장 내역 중 최근 6개월을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큰 지출이 있었던 경우 3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기초연금은 행운이 아닌 전략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평생 열심히 살아온 어르신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며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선 정확한 이해와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권리를 지키려면 제도를 잘 알고 현명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35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상담해 오면서 느낀 가장 중요한 사실은 기초연금을 받는 데 있어 가장 핵심은 정보와 준비라는 점이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전에 통장에는 6개월치 생활비만 남겨두고 나머지 자산은 다른 방식으로 분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매달 100만 원 정도를 사용하신다면 600만 원만 통장에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남은 금액 중 3천만 원까지는 연금공단에서 인정하는 장기 저축성 예금 상품에 가입하시면 자산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상품은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기초연금 비포함 상품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집 수리에 자금을 사용하는 것도 자산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단 수리 금액은 주택 시세의 20%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며 반드시 공사 전후 사진과 계약서, 영수증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나 손주에게 증여를 고려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실제로 증여하셔야 하며 나중에 되돌려 받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연간 5천만 원까지는 자녀 또는 손주에게 증여가 가능합니다. 모든 거래에는 반드시 증빙이 필요합니다. 통장 입출금 내역, 보험 계약서, 증여 계약서, 수리 관련 서류 등을 사전에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청은 최소 3개월 전, 가능하다면 6개월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급하게 신청하면 자산 정리나 서류 준비가 미비해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직하게 신청하는 것도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숨기거나 위조한 사실이 적발되면 기존에 받은 연금을 전액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방법들은 실제 어르신들의 사례에서 나온 것입니다. 모두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제도에 맞게 준비했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편법이 아니라 불완전한 제도에 맞춰 내 삶을 정리하는 정당한 대응입니다. 실제 생활이 어렵지만 서류상으로는 부유하게 보이는 모순을 해결하려면 내 형편을 서류에 맞게 정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날 77세의 한 어르신이 상담실을 찾으셨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셨지만 노후 대비가 충분하지 않아 통장에 4천만 원을 남겨두고 계셨습니다. 이 돈은 아프면 병원비로, 세상을 떠난 후에는 장례비로 쓰기 위해 평생 아껴 모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연금공단은 이 금액을 자산으로 평가했고 결국 기초연금 신청에서 탈락하신 상태였습니다. 상담을 통해 어르신은 비포함 장기예금의 일부 금액을 예치하고 주택 내 낡은 화장실을 수리하며 자산을 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서류 준비 끝에 기초연금을 전액 수급하게 되셨습니다. 저는 76세 할머니께 비포함 장기예금과 주택 수리비 활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본인의 통장에 있던 3천만 원은 연금공단에서 인정하는 비포함 장기예금에 예치하셨고 1천만 원은 오래된 화장실과 부엌 수리에 사용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한 후 6개월이 지나 다시 기초연금을 신청하셨고 이번에는 탈락이 아닌 승인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매달 30만 원씩 1년이면 360만 원을 수령하시게 된 것입니다. 민수 선생님, 이제 약값 걱정 안 해도 돼요. 덕분에 숨통이 좀 트였어요. 할머니께서 눈시울을 붉히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 마음이 찡하고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절대 시혜가 아닌 여러분의 권리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어르신 세대는 젊은 시절 온몸을 바쳐 일하시며 국가 경제에 기여하셨습니다. 연금 제도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시절을 버티고 자녀를 키우고 세금을 내며 묵묵히 살아오셨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위한 제도가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단 한 번의 탈락 경험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변에서 못 받을 거라고 이야기해도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준비하시면 충분히 자격을 얻고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 과정을 통해 다시 연금을 받게 되셨습니다. 기초연금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주어져야 할 노후의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도를 정확히 알고 준비 기간을 충분히 두고 제도에 맞게 정직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용기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어르신들께서 더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꼭 필요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당당하게 지켜내기 위해 오늘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언제나 여러분의 노후를 함께 지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